러시아가 한국을 겁주려던 계획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극비 타격 문서가 세상에 공개됐어요. 한국 전역의 주요 시설, 지하 벙커, 심지어 병력 투입 계획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런던발 특종으로 전 세계가 긴장했고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항해 성명도 없었고 언론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저는 제임스 레이놀즈, 워싱턴 CIA 본부 러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입니다. 23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죠. 푸틴 집권기 내내 크렘린의 전략을 분석했고 수많은 극비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전쟁 계획서, 침공 시나리오, 핵무기 배치도까지 봤어요. 하지만 그날 밤 본 문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아내가 만든 연어구이였는데 맛있었습니다. TV에서는 금요일 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주말 전야였죠. 내일은 늦잠 자고 아내랑 브런치나 먹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본부 당직실이었죠. 톰이라는 당직 담당자였습니다. 금요일 밤에 전화가 온다는 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레이놀즈입니다. 제가 받았어요. 선임님, 죄송합니다. 톰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급 건입니다. 런던에서 연락이 왔어요. 런던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쪽에서요. 톰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탐사팀 기자가 문서를 받았다는데 러시아 국방부 거래요.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내용이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관련입니다. 톰이 답했어요. 타격 목록이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확실한 겁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직접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톰이 답했어요. 문서 스캔본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요. 10분 후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혼자 집중하고 싶었죠. 책상에 앉아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톰이 보낸 메일이 맨 위에 있었어요. 제목은 긴급이었고 빨간 느낌표가 붙어 있었죠. 첨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PDF가 로딩되기 시작했어요. 몇 초 기다렸죠.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러시아 국방부 공식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쌍두독수리 문장이었습니다. 극비 표시가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었어요. 제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분쟁 시 우선 타격 대상 목록.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한국이었어요. 단순한 언급이 아니었죠. 타격 목록이었습니다. 작성 부서를 확인했어요. 작전 계획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러시아 국방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였습니다. 실제 전쟁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곳이에요. 작성 날짜도 있었습니다. 석 달 전이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였죠. 먼지 쌓인 옛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상세한 표가 나왔어요. 타격 대상 목록이었죠. 첫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서울 주요 전력 공급 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확한 좌표가 나와 있었죠. 위도와 경도까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예상 피해 규모도 서술돼 있었어요. 전력 중단 범위, 복구 소요 시간, 연쇄 마비 효과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두 번째 항목을 봤습니다. 부산 정유 시설이었어요. 시설 규모 데이터가 있었고 저장 용량도 나와 있었죠. 폭발 시 예상 피해 반경까지 계산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평택 통신 허브였습니다. 네 번째는 대전 지휘센터였어요. 다섯 번째는 광주 물류 거점이었죠. 목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스크롤을 내렸죠. 15개가 넘었습니다. 20개도 넘어갔어요. 각 항목마다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투입 무기 종류, 발사 위치, 예상 명중률, 후속 타격 여부까지 전부 계산돼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실제 작전 계획이었죠. 누군가 정말로 한국을 타격할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작성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하시설 목록이 새로 나왔어요. 주요 벙커 좌표들이었죠. 각 벙커의 깊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 내부 구조, 환기 시스템 위치까지 적혀 있었어요. 출입구 좌표도 표시돼 있었죠. 어떻게 이런 정보를 확보했을까요? 관통 무기 목록도 있었습니다. 각 벙커마다 필요한 무기 종류가 명시돼 있었어요. 일반 폭탄으로는 안 되는 곳은 벙커 버스터가 지정돼 있었죠. 특수부대 투입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병력 규모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침투 경로도 그려져 있었고 작전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죠. 마치 내일 당장 실행할 것처럼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지도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화면에 펼쳐졌어요. 빨간 점들이 촘촘하게 찍혀 있었죠. 서울이 가장 조밀했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표적으로 지정돼 있었어요. 강남에도 점이 있었고 여의도에도 있었죠. 용산에도 찍혀 있었고 판교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이 모두 타격 대상이었어요. 주요 도시는 하나도 빠지지 않았죠. 동해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포항과 속초까지 표시돼 있었어요. 심지어 제주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나타내는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도달 범위였죠. 한국 전체가 그 원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든 맞을 수 있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23년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문서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러시아는 늘 미국을 1차 표적으로 삼았죠. 나토를 주적으로 받고 유럽을 위협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한국을 이렇게 상세하고 치밀하게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승인 도장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3개가 찍혀 있었어요. 전부 국장급 이상의 고위급이었죠. 서명도 유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이 혼자 만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조직 전체가 움직여서 만든 거였어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한 문서였죠. 예산도 배정됐을 것이고 인력도 투입됐을 겁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작성한 게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연구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실행 가능한 작전 계획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톰, 나야. 문서 확인했어. 네, 선임님. 톰이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야. 제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형식도 완벽하게 맞고 내용도 너무 정확해. 이건 농담이 아니야. 런던 기자가 어떻게 이 문서를 받았다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익명 이메일이래요. 톰이 설명했습니다. 발신자 추적이 안 된대요. 첨부 파일만 달랑 왔다고 합니다. 다른 메시지는 없었어요? 네, 없었대요. 톰이 답했습니다. 그냥 파일만 보내고 끝이래요. 이상했습니다. 왜 익명으로 보냈을까요? 왜 하필 런던 언론에 흘린 걸까요? 토요일 아침 8시에 본부로 출근했습니다. 주말인데도 긴급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저는 전날 밤 톰에게 러시아 팀 전원을 불러달라고 했었어요. 한국 담당 데스크도 참석시키라고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이 이 문서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믿을까요? 아니면 가짜라고 할까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6명이 와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러시아 팀 부분석관 브라이언이 저를 봤습니다. 선임님, 주말인데 이게 뭡니까? 그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죠. 중요한 거야. 제가 답했습니다. 앞으로 앉으세요. 한국 담당 수잔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아직 문서 못 봤어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답했죠. 사람들이 하나둘 더 들어왔습니다. 기술 분석팀 데이브, 위성 담당 제니퍼, 정보 종합 담당 마크까지요. 10명쯤 모였을 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런던에서 문서가 왔어요.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거래요. 또요?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뭔데요? 우크라이나 추가 공격 계획이요?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에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데이브였습니다. 한국이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죠. 진짜요? 진짜야. 제가 답했습니다. 타격 목록이에요. 브라이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러시아가 왜 한국을 쳐요? 미국도 아니고 나토도 아닌데요. 그게 제 반응이기도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근데 문서를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화면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첫 페이지가 나타났어요. 러시아 국방부 마크가 선명했죠. 극비 표시도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분쟁 시 우선 타격 대상 목록. 수잔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진짜 러시아 국방부 양식이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식이 완벽하게 맞아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타격 목록이 나타났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가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각 시설마다 좌표와 예상 피해가 적혀 있었어요. 마크가 팔짱을 꼈습니다. 좌표가 저렇게 정확해요? 그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확인해봤어. 제가 답했습니다. 실제 좌표랑 거의 일치해. 오차가 10m도 안 돼. 그럼 가짜네요. 브라이언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러시아가 한국 시설을 저렇게 정밀하게 파악할 리 없어요. 위성이 있잖아. 제니퍼가 끼어들었습니다. 상업 위성 데이터만 봐도 저 정도는 나와요. 하지만 왜요? 데이브가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왜 한국을 조준해요? 명분이 뭔데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답을 몰랐죠. 한미 동맹 때문 아닐까요? 수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동맹국이니까 선제 타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크가 반박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이 먼저예요? 미군 기지 때문일 수도 있죠.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평택에 큰 기지 있잖아요. 그래도 이상해요. 브라이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랑 한국은 직접적인 갈등이 없어요. 북한하고는 친하고요. 왜 굳이 한국을 타격 1순위로 삼아요? 저는 다음 페이지들을 넘겨 보여줬습니다. 지하시설 목록, 벙커 좌표, 특수부대 투입 계획까지요. 지도도 보여줬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빨간 점이 촘촘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거 진짜 같은데요. 수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상세해요. 과장이죠. 데이브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겁주기용 아니에요. 실제로 칠 생각은 없고 문서만 만들어서 흘린 거죠.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심리전일 수도 있죠. 근데 왜 한국을요? 마크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아니고요. 그것도 이상하긴 해. 제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주적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브라이언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 생각엔 이거 페이크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누군가 러시아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내부 고발자거나 적대 세력이거나요. 발신자 추적은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안 돼. 제가 답했습니다. 익명 이메일이래요. 그것 봐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진짜면 왜 익명으로 보내요? 당당하게 공개하면 되잖아요. 의도를 숨기려는 거죠. 수잔이 말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든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을 겁주거나 러시아를 곤란하게 만들거나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문서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승인 도장 3개가 선명했죠. 형식은 완벽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에 입수한 러시아 문서들이랑 똑같아요. 헤더, 분류 체계, 도장 위치까지 전부 일치해요. 그럼 진짜 러시아 국방부에서 나온 거네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적어도 그쪽 양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만든 거죠. 제가 답했습니다.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농담 같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선임님,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치면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일단 국무부에 보고해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측에도 알려야 하고요. 한국 반응이 궁금한데요.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려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문서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설마 진짜 위협은 아니겠죠? 제니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한국을 칠 리는 없잖아요. 계획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요. 실행 여부는 모르겠지만요.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라니. 그가 중얼거렸어요. 하필 한국이에요. 회의가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설이 오갔어요. 심리전이다. 내부 고발이다. 가짜다, 진짜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결론은 안 났어요. 일단 추가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수잔, 한국 측 동향 파악해주세요. 브라이언, 러시아 쪽 정보 더 모아보고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한국이래. 말도 안 돼. 과장 아니야? 저는 혼자 남아서 화면을 봤습니다. 문서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동료들 반응이 이해됐습니다. 저도 처음엔 비슷했으니까요. 한국이라니. 왜 하필 한국일까요? 하지만 문서는 너무 정밀했습니다. 농담으로 만들기엔 너무 상세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문서를 다시 열었어요. 혼자서 천천히 분석하고 싶었죠.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뭔가 걸렸습니다. 첫 번째 타격 목표를 다시 봤습니다. 서울 주요 전력 공급 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좌표 아래에 추가 정보가 있었죠. 시설명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변전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정말 있었죠. 위치도 정확했습니다. 더 내려가서 봤습니다. 시설 용량이 적혀 있었어요. 메가와트 단위로 상세하게요. 이것도 확인해봤습니다. 공개된 데이터와 일치했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죠.
있었죠. 공급 범위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구역에 전력을 공급하는지 적혀 있었어요. 강남, 서초, 송파 일대라고 했죠.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맞았어요. 정확했습니다. 교대 인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상주 직원 수요. 이건 공개 정보가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번째 목표를 봤습니다. 부산 정유시설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시설명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느 회사, 어느 공장인지 명시돼 있었어요. 검색해봤습니다. 실존하는 곳이었죠. 저장 탱크 개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각 탱크의 용량도 적혀 있었어요. 킬로리터 단위로 상세하게요.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회사 공시 자료에 나온 숫자와 거의 같았어요. 일일 생산량도 적혀 있었습니다. 배럴 단위로요. 이것까지 정확했죠. 공개된 생산 통계와 일치했습니다. 안전 거리 정보도 있었습니다. 주변 민가와의 거리, 폭발 시 예상 피해 범위까지 계산돼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상세하게 조사한 걸까요? 세 번째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평택 통신 허브였어요. 건물 위치가 나와 있었죠. 층수도 적혀 있었고 면적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건물 모양이 문서 설명과 일치했어요. 통신 장비 규모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버 대수, 전력 소비량, 냉각 시스템 용량까지요. 이런 건 내부 정보인데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백업 시설 위치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주 시설이 타격당하면 어디로 기능이 이전되는지 적혀 있었어요. 너무 상세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보고 있어요? 그가 물었어요. 확인하는 중이야. 제가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정확해. 그래서요? 브라이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공개 정보 긁어 모으면 저 정도는 나오죠. 근데 이것 봐.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교대 인원수, 내부 장비 규모, 백업 시설 위치까지 나와 있어. 이건 공개 정보가 아니야. 추정치 아닐까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위성 사진이랑 공개 자료 조합하면 어느 정도 추론 가능하잖아요. 추정치치곤 너무 정확해. 제가 반박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랑 거의 일치하거든. 그럼 정보 수집을 잘한 거죠.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짜라는 방증 아니에요? 진짜면 이렇게 상세할 리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 진짜니까 상세한 거지. 브라이언이 팔짱을 꼈습니다. 선임님은 이게 진짜라고 믿으세요? 모르겠어.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가짜치곤 너무 공들였어.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겠어? 겁주기용이죠. 브라이언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겁주려고 일부러 상세하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칠 생각은 없고요. 그럼 왜 언론에 흘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한테 직접 보내면 되잖아. 더 효과적이니까요. 브라이언이 답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유포되면 여론 압박도 생기잖아요.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하고요. 저는 다시 문서를 봤습니다. 넷째 목표, 다섯째 목표를 쭉 확인했어요.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설명, 용량, 위치, 운영 정보까지 상세했어요. 하나하나 검증해봤죠. 거의 다 정확했습니다. 공개 정보와 일치하거나 아주 근접했어요. 수잔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임님,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서에 나온 시설들 대부분이 오래됐어요. 수잔이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지어진 건 거의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정보가 구식이라는 거예요. 수잔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시설들은 목록에 없어요. 예를 들면요. 새 데이터 센터들이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지어진 큰 시설들이 몇 개 있는데 문서에 안 나와요. 흥미로웠습니다. 또 뭐가 빠졌어요? 신형 방공 시스템 배치 장소도 없어요. 수잔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새로 도입한 거 있잖아요. 그 위치가 문서에 없어요. 정보 수집 시점이 오래됐다는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수잔이 동의했습니다. 적어도 2, 3년 전 정보 기반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서 자체도 오래됐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정보 업데이트를 안 한 거거나요. 수잔이 답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최신 상황은 반영 안 됐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정보가 구식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러시아가 한국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문서 자체가 오래전에 작성됐다는 뜻일까요? 데이브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임님, 승인 도장 분석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도장 모양, 글씨체, 위치 전부 러시아 국방부 실제 양식이랑 일치해요. 확실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100%요.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입수한 다른 문서들이랑 비교했는데 똑같아요. 위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진짜 러시아 국방부에서 나온 문서네요. 적어도
그쪽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만든 거죠. 데이브가 답했습니다.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형식은 진짜였습니다. 데이터도 정확했어요. 하지만 정보는 구식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브라이언이 다시 왔습니다. 결론 났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야. 제가 답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이거 만든 사람은 전문가야. 아마추어가 아니라고요. 시간이랑 자원을 엄청 들였어요. 그래서 가짜래도요. 브라이언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겁주기용 시나리오로 충분하잖아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타격 목록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가짜치곤 너무 정성스러웠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공을 들릴까요? 단순히 겁주려는 목적만으로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 페이지에 집중했어요. 한반도가 화면 가운데 있었고 빨간 점들이 촘촘하게 찍혀 있었죠. 그런데 지도 모서리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넓게 퍼지는 원이었죠. 범례를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였어요. 숫자가 적혀 있었죠. 3,500km. 저는 자를 대고 확인해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한 거였어요. 그 지점에서 원을 그렸죠. 한반도 전체가 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제주도 전부요. 빠져나갈 구석이 없었어요. 브라이언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사거리 원이야. 뭐가 문제인데요? 브라이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한국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맞을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죠. 브라이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사거리가 그 정도인데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계산했어요. 약 1000km였죠. 부산까지는 1200km 정도였습니다. 미사일 사거리가 3500이면 여유가 엄청 많았어요. 한국 어디든 쉽게 닿을 수 있었죠. 제니퍼도 와서 봤습니다. 오버킬 아닌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렇게 긴 사거리 미사일을 한국한테 쓸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이상하긴 해. 제가 동의했습니다. 짧은 사거리 미사일로도 충분한데 말이야. 과시용 아닐까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우리 미사일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 보여주려고요. 회의실로 가서 팀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지도를 큰 화면에 띄웠어요. 모두 원을 보고 있었죠. 러시아 미사일 사거리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500km예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사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수잔이 손을 들었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방공망으로요. 어려울 거야. 제가 답했습니다. 저 사거리면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아. 요격이 쉽지 않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수잔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막을 수 있지 않아요? 일부는 막을 수 있겠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근데 동시다발로 오면 힘들어요. 포화 공격이면 뚫릴 수밖에 없어요. 데이브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정말 그렇게 많이 쏠까요? 한국한테요? 비용이 엄청난데요. 그게 바로 문제야. 제가 말했습니다. 왜 한국에 이렇게 큰 화력을 쓰냐는 거지. 마크가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타격 순서가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우선순위 같은 거요. 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순위는 서울 전력시설이고 2순위는 부산 정유시설이에요. 논리적이네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전력부터 끊고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거군요. 전형적인 전략이죠. 제니퍼가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그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날씨, 방공망, 조기 경보 시스템까지 고려하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이론상 시나리오네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실행 계획이 아니라 연구 자료인 거죠. 구분이 애매해. 제가 답했습니다. 승인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면 단순 연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잔이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한국이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미리 알면요. 조기 경보가 있으면 대피는 할 수 있겠죠. 제가 답했습니다. 근데 막기는 어려워요. 저 사거리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거든요. 발사부터 착탄까지 10분도 안 걸려요. 10분이요? 수잔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아요? 탄도 미사일은 그래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포물선으로 날아가서 급강하거든요. 감지해도
대응 시간이 별로 없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요. 그런데 누군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요,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한국을 칠 일이 있나요? 북한 동맹국인데요. 그게 우리도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명분이 불분명해요. 시험 삼아 만든 거 아닐까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전략 연습용이요. 실제로 쓸 생각은 없고 계획만 세워본 거죠.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두니까요. 그럼 한국은 그냥 예시인 거네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시험 대상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냥 시험용 표적이라고요. 러시아가 전략을 테스트하기 위해 선택한 대상일 뿐이라고요. 실제로 공격할 의도는 없고 계획 수립 연습 차원이라고 믿었죠. 수잔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군사력 데이터 좀 볼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군 병력 규모, 전투기 수, 방공 시스템 배치 현황을 검색했죠.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 400여 대, 육군 병력 50만. 방공 미사일 여러 종류 보유. 숫자만 보면 괜찮네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러시아랑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규모가 다르니까요. 맞아요.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는 핵보유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서가 더 위협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힘의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막기 어려운 시나리오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죠?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동맹에 의존해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이랑 협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답했습니다. 동맹국인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이 스스로 막을 수 있을까? 미국 도움 없이도 버틸 수 있을까? 당시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볼수록 한국이 작아 보였어요. 러시아 사거리 원 안에 갇혀있는 작은 나라요. 우리 보호가 필요한 대상 같았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론은 여전히 불분명했어요. 이 문서가 진짜 위협인지 단순 시나리오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러시아 사거리 안에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취약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죠. 러시아가 갑자기 한국 타격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요.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 러시아 관련 문서들이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폴더 몇 개가 나왔어요. 러시아 마이너스 한국 관계, 동해 활동, 영공 접근 기록 같은 제목들이었죠. 책상에 펼쳐놓고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3년 전 보고서였습니다. 러시아 폭격기 한반도 접근이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러시아 투-95 폭격기 2대가 동해상을 비행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가 나갔다고 했죠. 한국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압박용 시위로 판단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치적 메시지 전달 목적으로 보임이라는 문장도 있었죠. 저는 그때 이 보고서를 직접 검토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안 봤어요. 러시아가 가끔 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 나라한테 비슷하게 했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2년 전 보고서였어요. 러시아 잠수함동해 출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죠. 러시아 잠수함 한 척이 동해에서 포착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한국 해군이 추적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며칠간 작전 구역에 머물다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평가는 이랬습니다. 한국 대상 무력 시위로 추정됨. 군사적 압박 의도로 판단됨. 역시 심각하게 안 본 거였어요. 또 파일을 열었습니다. 1년 반 전 기록이었어요. 러시아 정찰기 영공 근접이라는 제목이었죠.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경고방송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우리 분석은 비슷했습니다. 한국 압박 목적, 영토 분쟁 개입 신호, 일상적인 도발 행위.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파일들을 쭉 펼쳐놓고 봤어요. 3년간 러시아가 여러 번 한국 근처에 왔었던 겁니다. 폭격기도 보내고 잠수함도 보내고 정찰기도 보냈죠. 우리는 매번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압박용, 시위용, 도발용, 정치적 메시지라고 봤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그게 압박이 아니었어요. 시험이었죠. 러시아는 한국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응 속도를 확인하고 방공망을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파악했던 거였어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타격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거죠. 브라이언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 제가 파일들을 가리켰습니다. 뭔데요? 브라이언이 다가왔습니다. 과거 러시아 활동 기록이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3년간 여러 번 한국 근처에 왔었어. 폭격기, 잠수함, 정찰기까지요. 그게 뭐예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흔한 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봤어. 제가 답했습니다. 압박용이라고 평가했지. 근데 지금 보니 아니야. 브라이언이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정보 수집이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반응을 보려고 한 거예요. 맞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이었던 거야. 타격 계획 세우기 전에 데이터를 모은 거지. 우리가 놓쳤네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완전히요. 저도 놓쳤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일상적인 도발로만 봤거든. 근데 지금 문서를 보니까 연결되는 거야. 수잔을 불렀습니다. 이거 확인해봐. 제가 파일들을 건넸습니다. 러시아가 3년간 한국 근처에서 뭘 했는지 나와 있어. 수잔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패턴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폭격기로 공중 반응을 보고 잠수함으로 해상 탐지를 확인하고 정찰기로 영공 방어를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로 타격 계획을 만든 거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그 문서를요. 우리가 오판했어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압박이라고만 보고 정보 수집인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제가 인정했습니다. 완전히 놓친 거야. 회의실로 가서 부차관보에게 보고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가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가 3년간 한국 근처에서 활동했어요. 우리는 압박용이라고 평가했죠. 그런데요? 부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오판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정보 수집이었어요. 한국 반응을 테스트한 거죠. 타격 계획 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고요. 부차관보가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놓쳤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 연결되는 겁니다. 심각하네요.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래 준비한 거잖아요. 최소 3년이요. 제가 답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걸 바탕으로 타격 목록을 만든 거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요? 러시아 활동을 단순 도발로만 봤던 게 몇 번이나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거였어요. 러시아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과소평가했죠. 러시아가 시험하는 동안 한국은 뭘 했을까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보니 후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도 러시아 활동을 파악했을 거예요. 테스트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비했던 거죠. 조용히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고 있었죠.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국무부에 올릴 거였어요. 그날 오후 국무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러시아 문서 발견, 내용 분석, 진위 판단 불가, 간략하게 요약했어요. 한국 측에도 알려야 한다고 건의했죠. 저녁 때 국무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했죠. 공식 채널로 문서 사본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해 성명이라도 발표하지 않을까요? 긴급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까요? 언론에 브리핑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 공지사항도 없었고 성명도 없었죠.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한국 주요 신문들을 검색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기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죠. 수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 확인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수잔이 답했습니다. 공식 입장이 전혀 안 나왔어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문서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받았대요. 수잔이 확인해줬습니다. 대사관에서 전달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항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잔이 동의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침묵이에요. 비공식 채널로도 연락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없었대요. 수잔이 답했습니다. 대사관 쪽에서도 의아해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왜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할까요? 분노해야 정상 아닌가요? 러시아가 자기네 나라를 타격 대상으로 삼았는데 말이에요. 워싱턴은 분주했습니다. 국무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국방부도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죠. CIA에서도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빴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한국 반응 봤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없어. 제가 답했습니다. 완전히 침묵이야. 이상하죠? 브라이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은 뭐라도 나와야 하는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언론도 조용하고 정부도 조용해요. 속으로 대응하는 거 아닐까요? 브라이언이 추측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저녁 때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홈페이지를 봤어요. 대통령 일정이 올라와 있었죠. 평범했습니다. 강요회의, 지역 순방, 일상적인 업무들이었어요. 긴급 안보 회의 같은 건 없었죠. 국방부 사이트도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기 브리핑, 훈련 소식, 일반적인 공지들만 있었죠. 문서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날까요? 설마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담당 부차관보도 왔죠. 한국 측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수잔이 보고했습니다. 공식 성명도 없고 비공식 접촉도 없어요. 완전히 침묵인가요? 부차관보가 되물었습니다. 네.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째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군요. 부차관보가 팔짱을 꼈습니다. 보통은 항의부터 들어와야 하는데요. 러시아 대사 소환이라도 해야죠. 저희도 의아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제일 조용해요. 워싱턴이 더 난리인 상황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 걸까요?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가짜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근데 확인도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기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럼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부차관보가 물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최소한의 공식 입장이라도 나오거든요. 이번엔 그것조차 없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제가 보기엔 이상합니다.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타격 목록 1순위인데 침묵한다는 게요. 보통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아는 게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요. 부차관보가 되묻습니다. 이 문서가 왜 나왔는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한국은 아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침착한 거죠. 가능성은 있네요. 부차관보가 인정했습니다. 추가 접촉해보세요. 한국 측 의중을 파악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잔이 한국 외교부에 연락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문의했다고 했어요. 저녁에 답이 왔다고 합니다.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검토 중이래요. 수잔이 답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더 물으니까 말을 아끼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검토 중이라니요. 이틀이나 지났는데요. 뭘 그렇게 오래 검토할까요? 모르겠어요. 수잔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들이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착했어요. 너무 침착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상해요. 저희가 더 긴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수잔이 동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국 관련 보도를 검색했습니다. 혹시 작은 기사라도 나왔을까 싶어서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한국 소셜미디어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서가 유출됐다는 소문이라도 돌지 않을까 싶었죠. 역시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어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태어날까요? 설마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 계획을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공식 성명도 없었고 언론 브리핑도 없었죠. 우리만 계속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화상으로 하고 싶다고 했죠. 군 관계자 한 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이요. 국무부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밤이지만 그쪽에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참석자는 누구죠? 이름은 안 밝혔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군 관계자라고만 했어요. 계급이라도요? 그것도 안 알려줬어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상 회의실로 갔습니다. 수잔과 브라이언도 함께였어요. 국무부 한국 담당 부차관보도 참석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상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연결을 기다렸죠. 몇 분 후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국 쪽이 접속한 거였어요. 어두운 방이 보였습니다. 조명이 희미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가 보였죠. 그리고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으로 보였죠.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보였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통역사가 영어로 옮겼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분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톤이었죠.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차관보가 답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통역이 이어졌어요. 소속만 말씀드리죠. 국방부 관련 부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 전 전달한 러시아 문서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네. 한국 관계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요? 부차관보가 재촉했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한국 관계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 문서.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검토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미요? 언제 검토하셨다는 겁니까? 전부터요. 한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부차관보가 되물었습니다. 그 문서를요? 네. 한국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보 수집입니다. 한국 관계자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우리도 나름의 채널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알고 계셨습니까? 부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몇 년이요? 그렇게 오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부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알리지 않으셨잖아요.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대응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대응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떤 대응 말씀이신가요? 그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몇 초가 지났죠. 말씀하실 수 없는 겁니까? 부차관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한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돼 있습니다. 어떤 준비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러시아 타격에 대비한 준비인가요? 한국 관계자가 수잔을 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정면을 봤어요. 우리는 버튼 하나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하지만 확신은 더 강해졌죠.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끊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미국 지원이 끊겨도 러시아가 쳐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을 봤습니다.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수잔은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차관보가 요청했습니다. 어떤 대응 체계를 갖추고 계신지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러시아 계획은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왜 확신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문서 내용이 너무 상세한데요. 러시아가 정말 실행하면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한국 관계자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러시아 문서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많이요? 오류요? 부차관보가 되물었습니다. 어떤 오류 말씀이신가요? 정보가 구식입니다. 한국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파악한 한국은 몇 년 전 한국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수잔을 봤습니다. 그녀가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문서에 나온 시설들이 오래됐다고 했었죠. 새로운 시설들은 목록에 없다고요. 그 말이 맞았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방공체계, 조기경보 시스템, 대응 전력 전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러시아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부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했으니까요. 한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발표 안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우리도 모르게요.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궁금하시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신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뭘요? 준비된 걸요? 한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때가 되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연결이
끊긴 거였어요. 우리만 남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방금 뭘 들은 거죠? 브라이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수잔이 답했습니다. 근데 뭘 준비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확신은 뭘까요? 끊어도 상관없다니요. 부차관보가 팔짱을 꼈습니다. 저 사람 진지했어요. 과장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저 목소리, 저 태도는 연기가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국이 준비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뭔가를요. 그날 저녁 계속 생각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본 한국 관계자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태도가 특이했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경력을 강조하거나 전문성을 과시하죠.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계급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방부 관련 부서라고만 했죠. 최소한의 정보만 줬습니다. 목소리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았죠.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를 설명하는 것처럼 평범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어떻게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수잔이 되물었습니다. 한국 관계자요. 제가 답했습니다. 인상이 어땠어요? 조용했죠. 수잔이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얘기했어요. 그쵸. 제가 동의했습니다. 과장도 안 했어요. 영웅처럼 말하지도 않았고요. 영웅처럼요? 수잔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이럴 때 자기네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는 안 그랬어요. 그냥 준비됐다고만 했죠. 맞아요. 수잔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안 알려줬어요. 뭘 어떻게 준비했는지요. 그게 더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의도적일까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심리전 같은 거요?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근데 효과는 있어요. 계속 생각나거든요. 전화를 끊고 회의 녹화본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관계자의 말을 하나하나 곱씹어봤어요. 처음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 문서 이미 검토했습니다. 짧았어요. 단정적이었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도 간결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전달했죠. 중간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버튼 하나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버튼 하나에 목숨 걸지 않는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지원이 끊겨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마지막 부분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는 맞을 준비가 아니라 못 맞게 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말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맞을 준비가 아니라 못 맞게 할 준비라니요. 차이가 뭘까요? 방어가 아니라 선제 대응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인가요? 녹화본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한국 관계자의 얼굴이 정지돼 있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죠.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브라이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보고 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계속 생각나서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 사람 말투가요. 뭐가 특별한데요? 브라이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과장이 없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부풀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최소한만 말했어요. 그래서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신뢰가 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믿음이 가는 거예요. 브라이언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냥 조용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말 자체를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은 기억나지 않아요? 맞을 준비가 아니라 못 맞게 할 준비요?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죠? 멋있긴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말하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거죠.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전이네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고수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음 날 아침 국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화상 브리핑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부차관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측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요. 맞습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근거가 있을까요?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뭔가 준비한 걸까요? 아니면 허세일까요? 허세 같지는 않았어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말투가 너무 차분했거든요. 허세 부리는 사람은 더 세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조용했어요. 그게 더 무섭네요.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자신감이요. 마지막 말이 기억납니다.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맞을 준비가 아니라 못 맞게 할 준비라고 했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생각나요. 뭘 준비했길래 저렇게 확신할까 싶어서요.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공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때가 되면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수잔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 관계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맞을 준비가 아니라 못 맞게 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맞을 준비와 못 맞게 할 준비의 차이요.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이었죠. 하나는 방어고 하나는 차단이었습니다. 한국은 후자를 택한 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요. 한국이 정말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요. 단지 인상적인 문구라고만 생각했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요. 실제 전략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날은 그저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준비했을까요? 왜 저렇게 확신에 차 있을까요? 러시아 문서는 여전히 제 컴퓨터에 열려 있었습니다. 타격 목록이 빼곡했죠. 한국 전역이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그 침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화상 브리핑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업무는 계속됐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한국을 보는 시선이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 브리핑 시간이었어요. 러시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여러 건이 오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유럽 에너지 문제, 중동 개입 가능성까지요. 그러다 누군가 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문서건은 어떻게 됐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한국 타격 목록 말이에요. 한국 측이랑 브리핑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사흘 전에요. 뭐래요? 마크가 다시 물었습니다. 패닉 상태예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되게 침착하더라고요. 침착해요? 마크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1순위 표적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수잔이 끼어들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준비요? 데이브가 물었습니다.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알려줬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근데 확신에 차 있었어요. 러시아 계획이 실현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브라이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겁주기용이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말투가 달랐어요. 과장이 없었거든요. 그냥 사실처럼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일까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뭔가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거요? 예를 들면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모르죠. 제니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수잔이 동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발표 안 하고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최근에 느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만 봤거든요.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동맹국이요. 근데 이번 일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도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요. 그럼 우리 역할은 뭐예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동맹이면 같이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은 따로 한 것 같아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요. 신뢰 문제 아니에요? 데이브가 지적했습니다. 동맹인데 숨기면 안 되죠. 아니면 필요 없다고 본 걸 수도 있어요. 제니퍼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우리 도움 없이도 된다고 판단한 거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불편했거든요. 우리 도움이 필요 없다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약하다고 봤어요. 러시아 앞에서 무방비 상태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졌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브라이언이 팔짱을 꼈습니다. 선임님.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화상 한 번 했다고 평가가 확 바뀌면 안 되죠.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수잔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근 한국 국방 예산 봤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연구개발비 비중도 높고요. 뭘 개발하는데요? 데이브가 물었습니다. 다 공개는 안 되더라고요. 수잔이 답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이 독자 기술 개발에 들어간대요. 외국 무기 사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이요. 그럼 우리랑 안 사는 거네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자립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선임님,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근데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태도가 달라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약한 나라는 저렇게 차분할 수 없어요. 위협받으면 흥분하거나 도움 요청하죠.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뭔가 있다는 거네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아마도요. 제가 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문서를 다시 열었어요. 러시아 타격 목록이요. 여전히 상세했습니다. 한국 전역이 표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보면서 한국이 걱정됐어요. 어떻게 막을까?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 생각했죠. 지금은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말 준비가 돼 있을까요? 우리 생각보다 강할까요? 수잔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임님, 이거 봤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기사예요. 최근 몇 년 사이 엄청 늘었대요. 어디로 파는데요? 폴란드, 호주, 중동까지요. 수잔이 설명했습니다. 전투기, 자주포, 전차까지 다양해요. 성능이 좋은가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안 사겠죠. 맞아요. 수잔이 동의했습니다. 실전 검증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준비된 한국이요. 수잔이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눈이요. 약한 동맹에서 준비된 파트너로요. 보호 대상에서 전략 주체로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팀 전체 모임이었어요. 원래 브리핑 시간이었죠. 여러 안건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한국 얘기를 하고 있었죠. 들리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그냥 허세는 아닌 것 같더라고. 나도 그렇게 봤어. 제니퍼가 동의했습니다. 저렇게 침착할 수가 없거든. 뭔가 믿는 게 있어야 저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차관보가 앞에 섰어요. 여러분,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건부터 얘기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러시아 문서가 떴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그 타격 목록이었어요. 이 문서가 유출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분석했고 한국 측과 협의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예상보다 잘 준비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 문서를 봤을 때 우리 반응이 어땠죠? 부차관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사거리 안에 있고 방어가 취약할 거라고 봤죠. 맞습니다.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부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먼저요. 데이브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준비했는지 알아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 전부는 모릅니다. 부차관보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러시아 계획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요. 수잔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보가 구식이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파악한 한국은 몇 년 전 한국이에요. 지금 한국은 업그레이드 됐고요. 맞습니다. 부차관보가 동의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옛날 정보로 계획을 세웠어요. 현재 한국 능력을 모르는 거죠. 브라이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서는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까? 위협이긴 합니다. 부차관보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요. 한국이 대응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부차관보가 허락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작고 취약한 나라라고 봤어요. 우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틀렸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용히요. 계속하세요. 부차관보가 격려했습니다. 화상 브리핑 때 한국 관계자를 봤습니다. 제가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과장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도 않았죠. 그냥 준비됐다고만 했습니다. 그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겸손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저도 느꼈습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약한 나라는 저렇게 반응 안 해요. 흥분하거나 도움 요청하죠. 근데 한국은 침착했어요.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뭡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동맹인데 한국이 혼자 다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동맹은 변하는 겁니다. 부차관보가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켜주는 관계였어요. 이제는 함께 대응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죠. 한국이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거네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요. 정확합니다. 부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더 이상 약한 동맹이 아니에요. 전략적 주체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하는 나라죠. 브라이언이 팔짱을 꼈습니다. 선임님 말씀이 맞았네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띄워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강한 거였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점점 확신이 들더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문서를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한국 걱정을 했죠. 어떻게 보호할까? 우리가 뭘 해줘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죠. 뭘 준비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부차관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대할 때 이 점을 기억하세요. 그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서려고 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한국, 생각보다 대단한데.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저렇게 조용한데 강한 나라였어. 무섭지 않아?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조용히 준비하는 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다는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죠. 존중이었습니다. 강한 상대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경외감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문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러시아 타격 목록이요.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약점을 보여주는 목록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취약한지 나열한 거라고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착각을 보여주는 목록이었어요. 구식 정보로 만든 쓸모없는 계획이었죠. 한국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수잔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임님, 방금 회의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다들 이해한 것 같아요. 한국이 다르다는 걸요. 우리 인식이 바뀌고 있네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안 봐요. 파트너로 보죠. 전략 주체로요. 좋은 변화예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요. 저는 웃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알았다는 거죠. 수잔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눈이요. 약한 동맹에서 강한 파트너로요. 의존하는 나라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요. 보호해줘야 할 대상에서 함께 대응하는 동료로요. 그리고 이 변화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서 유출 이후였어요. 그동안 많은 게 변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물러났다는 소식이 들렸죠. 작전 계획국 국장이었습니다. 문서 유출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고 했어요. 내부 조사도 시작됐다는 정보가 왔습니다. 브라이언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선임님, 이거 봐요. 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난리예요.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서 유출 때문에 내부 숙청이 시작됐대요. 브라이언이 설명했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찾고 있어요. 보안 시스템도 전면 재점검한대요. 찾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범인을요? 아직이요. 브라이언이 답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험악하대요. 서로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겠네요. 극비 문서가 밖으로 나갔으니까요. 그것도 언론한테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브라이언이 계속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쪽 반응을 예상 못했대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패닉 상태가 될 줄 알았대요. 브라이언이 설명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언론이 난리치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거라고 봤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죠. 러시아가 당황했대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죠. 문서 유출 목적이 뭐였는지 알아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심리전이었을 거래요. 브라이언이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 압박하려고요. 근데 실패한 거네요. 완전히요.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났어요. 수잔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쪽 소식 들었어요? 그녀가
수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방산 협력 문의가 쏟아지고 있대요. 수잔이 설명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요. 한국 방공 시스템에 관심 보인대요. 왜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수잔이 답했습니다. 이번 문서 건으로 한국이 러시아 전략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생긴 거예요. 문서 유출이 오히려 한국한테 기회가 된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수잔이 동의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겁주려고 했는데 역효과만 난 거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러시아는 한국을 위협하려고 문서를 만들었죠. 유출해서 압박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위상만 올라간 거였어요. 국무부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방공 시스템과 대포병 레이더 문의가 많다고 했죠. 러시아 위협에 노출된 국가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부차관보가 상황을 정리했어요. 러시아 문서 유출 건이 예상 밖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수혜자가 됐어요. 어떻게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부차관보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한국 방어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어요. 국제 무대에서 위상도 바뀌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악이네요.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겁주려다가 오히려 상대를 띄워준 격이에요. 정확합니다. 부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내부 혼란까지 생겼어요. 유출자 색출하느라 조직이 흔들리고 있죠. 한국은 뭐 했어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있었어요. 수잔이 답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하고 있어요. 똑똑하네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떠들지 않고 실리만 챙기는 거네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조용했어요. 승리 선언 같은 것도 안 했죠. 언론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방산 협력 문의가 늘었고 국제적 신뢰가 높아졌죠.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긴 겁니다. 며칠 후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문서를 폐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타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죠. 기존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브라이언이 웃었습니다. 완전히 망신당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계획 세웠다가 들통나고 정보는 구식이고요. 자업자득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애초에 유출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한국 반응 제대로 예측도 못하고요. 수잔이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얕봤던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니까 쉽게 겁먹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틀렸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오히려 러시아가 당황한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문서가 유출된 지 2달이 지났죠. 그동안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는 내부 혼란에 빠졌어요. 문서는 폐기됐고 계획은 무용지물이 됐죠.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신뢰를 얻었고 협력 요청을 받았어요.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떠들지 않고 일만 했는데 결과가 나온 거였죠. 부차관보가 마지막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건으로 배울 게 있습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준비된 침묵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동의했어요. 한국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강했죠. 과시하지 않았지만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활용했어요. 러시아 문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의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죠. 러시아 의도를 드러내고 한국 준비 상태를 입증한 겁니다. 조용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문서 유출 사건 이후였어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4년간 CIA에서 일했죠. 이제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그 중에 러시아 문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한국 타격 목록이요. 꺼내서 다시 봤습니다. 1년 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충격적이었죠. 한국이 1순위 표적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착각을 보여주는 문서였어요. 한국을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본 실수였죠. 수잔이 들어왔습니다. 선임님,
짐 다 쌌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거의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 문서네요. 수잔이 제 손에 든 종이를 봤습니다. 1년 됐죠? 벌써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지나갔네요. 그때 기억나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우리 처음 반응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 걱정했잖아요. 약하다고 봤고요. 틀렸죠. 수잔이 말했습니다. 완전히요. 맞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예상 밖이었어요. 수잔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문서 발견, 분석, 한국 브리핑, 결과까지요. 모든 게 예상을 벗어났었죠. 특히 한국이요. 며칠 후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모였어요. 간단한 행사였죠. 부차관보가 축사를 했습니다. 레이놀즈는 24년간 러시아 분석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했죠. 최근 1년도 그랬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감사 인사를 해야 했죠. 오래 일했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실수도 했고요. 특히 최근에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1년 전 러시아 문서건 기억하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타격 목록이요. 처음 봤을 때 저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약하다고 봤죠. 틀렸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어요. 우리보다 먼저요. 조용히 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걸 놓쳤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한국을 얕보는 순간 계산은 틀어진다는 걸요.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준비된 침묵일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건강하세요. 연락해요. 따뜻한 말들이 오갔죠. 브라이언이 다가왔습니다. 선임님 말 맞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점점 확신이 들었죠. 앞으로도 한국 잘 지켜봐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잘 끝났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은퇴네. 아내가 웃었습니다. 뭐 할 거야? 쉬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바빴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24년 동안 많은 사건을 봤어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를 추적했죠. 수많은 문서를 분석했고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1년이었어요. 한국 문서건이요. 제 편견을 깨뜨린 사건이었죠. 며칠 후 서재에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제가 배운 교훈을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적었죠. 사정권 밖에 선 나라.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4년간 러시아를 분석했다. 많은 계획을 받고 많은 위협을 평가했다.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국 타격 목록이었다. 러시아는 한국을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봤다. 작고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겁주면 무너질 거라고 믿었다. 틀렸다. 한국은 사정권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늘 그 바깥에 서 있었다. 러시아가 파악한 정보는 구식이었다. 계획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한국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조용히 준비하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섰다. 사정권이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말한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러시아는 한국을 그 안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 없었다. 그 바깥에 독립적으로 서 있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다. 예측되지 않는 것, 통제되지 않는 것, 조용하지만 준비된 것. 나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한국을 얕보는 순간 계산은 반드시 틀어진다. 작다고 약한 게 아니다. 조용하다고 무력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준비가 있다. 러시아 문서는 한국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증명한 건 정반대였다. 한국은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가 당황했다. 문서는 폐기됐고 계획은 무용지물이 됐다. 한국은 한 단계 올라갔다. 이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다. 24년 경력의 마지막 1년에 얻은 깨달음이다. 한국은 사정권 밖에 있다.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글을 다 쓰고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적었어요. 한국에 대한 기록.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죠. 긴 경력의 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게 됐으니까요.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게 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교훈이었죠. 컴퓨터를 껐습니다. 일어나서 서재를 나왔어요. 거실에서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죠. 다 썼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중요한 거니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작은 나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요. 제가 답했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조용하지만 강해요. 준비돼 있고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사정권 밖에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데 저는 1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어요.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한국을 얕보면 계산은 틀어집니다.